이보게, 정신 좀 차려보게. 여기 빨리 응급진 좀 불러주시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승철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의 팔에 안긴 젊은 병사의 축 늘어진 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떨어진 군목, 그리고 자신을 향해 일제히 돌아선 외신 기자들의 카메라 렌즈. 주변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도열해 있는 김일성 광장인데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승철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장면이 어디로 퍼져나갈지, 당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20살도 안 돼 보이는 이 병사를 그늘로 옮기고 물을 먹인 것, 그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그 행동이 지금 이 순간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그는 너무나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동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뒤에서 다른 간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승철은 병사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병사는 가까스로 눈을 떴고 승철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보다 두려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자신을 도왔냐는, 이제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무언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승철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이부 조사실에서의 사흘, 예상치 못한 석방, 그리고 모범 간부라는 이름의 감옥.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이었습니다. 자신이 도왔던 그 병사가 어떻게 됐는지, 왜 선한 행동이 오히려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됐는지, 그리고 승철은 결심했습니다. 이 땅을 떠나야 한다고. 아내와 딸을 데리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어떻게 20년을 충성했던 열병식 무대 감독이 탈북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승철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20년째 지켜온 습관이었습니다. 열병식 무대 감독이라는 직책은 단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자리였고, 그래서 승철은 항상 남들보다 2시간 먼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내 영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나셨어요? 조금 더 주무시지 그러세요. 영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괜찮소? 오늘 외신 기자들이 리허설을 촬영하러 온다고 했으니 더 신경 써야 하오. 승철은 영희가 내민 밥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소박한 아침상이었지만 영희는 늘 정성을 다했습니다. 방에서는 고등학생 딸 미선이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아침. 그날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김일성 광장에 도착했을 때는 6시 반이었습니다. 벌써 몇몇 간부들이 나와 있었고 병사들은 정렬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승철은 무대 위로 올라가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 완벽하게 정렬된 대형,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외신 기자들의 카메라 장비. 오늘 리허설은 전 세계의 공화국의 위대함을 보여줄 기회였습니다. 동무들, 오늘은 외신이 지켜보고 있소. 단 한치의 실수도 없어야 하오. 승철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군악대의 연주가 시작되고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승철은 무대 한쪽에 서서 전체 흐름을 지켜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가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한여름 평양의 태양은 아스팔트를 달구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승철은 병사들의 얼굴에서 땀이 흐르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촬영하고 있었고 당 고위 간부들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줄 중앙에 서 있던 한 병사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승철은 그걸 봤습니다. 젊은 병사였습니다. 20살도 안 돼 보이는 얼굴에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눈빛이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승철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병사가 곧 쓰러질 거라는 걸. 쿵! 병사는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군무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흔들렸지만 대열을 유지했습니다. 간부 2명이 재빨리 달려가 병사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외신 카메라에 찍히기 전에 치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승철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대에서 뛰어내려 병사에게 달려갔습니다. 20년간 완벽주의자로 살아온 무대 감독이 단 한 번도 감정에 휘둘린 적 없던 당 간부가 지금 수천 명 앞에서 외신 카메라 앞에서 한 병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승철은 병사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치 깃털처럼. 그는 병사를 무대 옆 그늘로 옮겼습니다. 괜찮겠나, 애야? 승철은 자신의 물병을 꺼내 병사의 입에 댔습니다. 병사는 가까스로 눈을 뜨고 물을 마셨습니다. 승철은 병사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 어린 병사가 얼마나 오래 저 뜨거운 햇볕 아래 서 있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었다면, 미선이의 오빠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사방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승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의 카메라가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당 간부들이 서 있는 단상이 보였고 그들의 굳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승철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이 장면이 어떻게 해석될지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한 간부가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북한 열병식 무대 감독이 쓰러진 병사를 안고 물을 먹이는 장면. 그 장면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었습니다. 병사가 승철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보다 공포가 더 많았습니다.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이 도움이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것이라는 걸. 승철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변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서 있는데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카메라 셔터 소리만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자신의 운명이 찍히는 소리였습니다. 리허설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당 간부들은 승철을 불러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서 기다리라는 짧은 지시만 있었고 승철은 고개를 숙인 채 광장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도착할 거리가 오늘따라 끝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향하는 것 같았고 지나가는 차량 하나하나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부엌에서 영희가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복도까지 퍼져나왔습니다. 평범한 냄새였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늘 끓여주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어머, 일찍 오셨네요. 리허설은 잘 끝났어요? 영희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승철은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딸 미선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요, 잘 끝났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었고 영희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미선이 학교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반에서 장문대회가 있었어요. 저는 당의 은덕에 대해 썼는데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미선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17살 소녀의 천진난만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승철은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처럼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을 위해, 체제를 위해 영혼을 팔며 살아가는 삶을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승철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영희가 남편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지만 미선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승철은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승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러오. 저녁을 마치고 미선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승철은 거실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깥 풍경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낮 그 장면만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쓰러진 병사, 카메라 렌즈, 그리고 당 간부들의 굳어진 얼굴. 밤이 깊어갔습니다. 승철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영희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잠들었습니다. 승철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천장에 금이 간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20년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켰습니다. 3시가 됐습니다. 4시가 지나갔습니다. 승철의 눈은 한 번도 감기지 않았습니다. 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언제 그들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혹시 오늘 밤은 넘어갈 수 있을까? 혹시 당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까? 그런 희망을 품어보려 했지만 승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외신 카메라에 찍힌다는 것의 무게를. 새벽 4시 그때였습니다. 쾅, 쾅, 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예상했던 소리였지만 실제로 들으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영희가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여보, 저게 무슨 소리예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승철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괜찮소? 내가 나가볼 테니 당신은 여기 있으시오. 쾅, 쾅, 쾅. 두드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승철은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걸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채우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영희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보이부가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영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승철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걱정하지 마시오. 금방 돌아올 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도 금방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희 앞에서 두려움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대로 보위부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에 검은 인민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승철 동무, 우리와 함께 가시죠. 명령조였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승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에서 영희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동무, 우리 남편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 시간에 왜? 보위부원 중 한 명이 영희를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동무는 들어가 계시오. 곧 돌아올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하지만 그 말에는 아무런 온기도 없었습니다. 승철은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선의 방문이 살짝 열리고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미선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철은 딸을 향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미선아. 아버지 금방 올게. 보위부원들이 승철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끌려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뒤에서 영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철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건물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차량이었습니다.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어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타시죠. 승철은 차에 올랐습니다. 뒷좌석 양옆에 보위부원들이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새벽의 평양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승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조사실이 어디에 있는지. 차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보위부원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엔진 소리와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구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승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철에게는 어둠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보위부 조사실이었습니다. 승철은 이 건물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내리시죠. 보위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철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습니다. 건물 입구로 걸어가는 동안 승철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평양 시내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영희와 미선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두 사람이. 승철은 고개를 돌려 앞을 봤습니다. 건물 입구가 마치 거대한 입처럼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뒤에서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승철은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신문이 시작될 것이라는 걸.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벽은 회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지만 곳곳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보위부원이 앞장서 걸었고 승철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 양옆으로 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어떤 문 너머에서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철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는 것이 나았습니다. 한문 앞에서 보위부원이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좁고 답답한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가운데 낡은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놓여 있었고 천장에는 희미한 전구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승철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딱딱한 나무 의자였습니다. 보위부원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승철은 혼자 남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계도 없었고 창문도 없었습니다. 다만 천장의 전구만이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보이부 조사관이었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책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승철 동무. 조사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동무는 어제 김일성 광장에서 무엇을 했소? 승철은 침을 삼켰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쓰러진 병사를 돌봤습니다. 왜 그랬소? 그 병사가 폭염 속에서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조사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노트북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승철은 화면을 봤습니다. 어제 그 장면이었습니다. 김일성 광장, 쓰러지는 병사, 그리고 달려가는 자신의 모습. 자신이 병사를 안아 그늘로 옮기고 물을 먹이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요, 동무? 조사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영상 위에는 외국 뉴스 방송의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CNN이었습니다. 자막이 영어로 흘러갔습니다. 승철은 영어를 조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군 병사, 혹독한 훈련 중 쓰러져 북한 체제의 비인간성 드러나 같은 문구들이 보였습니다. 동무의 그 행동이 전 세계에 퍼졌소. 서방 언론들이 이걸 가지고 공화국을 욕보이고 있소. 조사관이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BBC 뉴스였습니다. 또 다른 화면에는 프랑스 방송, 일본 방송이 나왔습니다. 모두 같은 장면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승철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고 해설자들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오? 북한군이 약하다고, 병사들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다고, 우리 체제가 인민을 학대한다고 떠들어대고 있소. 조사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책상을 주먹으로 탁 쳤습니다. 승철은 움찔했습니다. 동무, 나는 그저 쓰러진 사람을 도왔을 뿐입니다. 외신 카메라가 있는지도 몰랐고 이런 일이 벌어질 줄도 몰랐다고? 동무는 20년째 열병식을 담당했소. 외신 기자들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들이 뭘 찍는지도 다 알고 있었소. 그런데 몰랐다고? 승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사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외신이 촬영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순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쓰러진 젊은 병사가 보였고 그를 도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동무, 솔직히 말하시오. 누가 시켰소? 서방 정보기관과 접촉했소? 일부러 이런 장면을 연출한 것 아니오? 승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사관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서방의 스파이라고. 아닙니다. 저는 그 누구와도 접촉한 적 없습니다. 저는 충성스러운 당원입니다. 20년을 공화국을 위해 일했습니다. 단 한 번도 배신한 적 없습니다. 승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도 없는 방에서 침묵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동무는 단지 어리석었던 거요. 인민군 무대 감독이라는 중책을 맡고도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공화국의 위신을 실추시킨 거요. 조사관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백지였습니다. 승철 앞으로 밀었습니다. 펜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자아비판서를 쓰시오. 동무의 잘못을 인정하고 당의 용서를 구하시오.
승철은 백지를 바라봤습니다. 자아비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글. 하지만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쓰러진 사람을 도운 것이 잘못입니까? 인간으로서 당연한 행동을 한 것이 죄입니까? 동무, 빨리 쓰시오. 조사관의 목소리가 재촉했습니다. 승철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위에 펜을 댔지만 글자가 써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조사관이 들어왔습니다. 더 나이가 많아 보였고 계급장도 높았습니다. 첫 번째 조사관이 일어나 격려했습니다. 동무는 나가보시오. 고위 조사관의 말에 첫 번째 조사관이 방을 나갔습니다. 이제 승철과 고위 조사관만 남았습니다. 고위 조사관은 승철 옆에 놓인 의자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책상을 사이에 두지 않았습니다.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김승철 동무, 나는 동무를 오래 지켜봤소.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좀 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동무는 20년간 모범적으로 일했소. 완벽한 열병식을 만들어냈고 당도 동무를 인정했소. 그런데 왜 이런 실수를 했소? 승철은 고개를 들어 고위 조사관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사람이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20살도 안 돼 보이는 젊은이가 뜨거운 햇볕 아래서 쓰러졌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아들 같아서 그랬소? 승철은 놀라 고위 조사관을 봤습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동무에게는 딸이 있지. 미선이라고 했나? 고등학생이지. 착한 아이라고 들었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승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위 조사관은 그 반응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은 소중하지. 나도 안다오. 그래서 동무에게 기회를 주는 거요. 자아비판서를 쓰고 당의 결정을 따르시오. 그러면 동무와 동무 가족은 안전할 것이요.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승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위 조사관은 일어섰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겠소. 내일 아침까지 자아비판서를 완성하시오. 그리고 각오하시오. 각오하라는 말. 그 말의 무게를 승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각오한다는 것은 어떤 처벌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숙청도, 수용소행도 모든 것을. 고위 조사관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승철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백지가 여전히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천장의 전구가 깜빡였습니다. 승철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됐다는 것을. 자아비판서를 쓰든 안 쓰든 이미 당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다만 형식을 갖추기 위해 자신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척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승철은 그 좁고 차가운 방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영희와 미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병사의 얼굴도. 자신이 도우려 했던 그 병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괜찮을까? 아니, 아마도 괜찮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쓰러진다는 것 자체가 죄였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승철은 그 좁은 방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조사관들이 교대로 들어왔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서방과 접촉했느냐? 왜 그랬느냐? 승철은 똑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다고, 단지 쓰러진 사람을 도왔을 뿐이라고.
하지만 조사관들은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재울 수 없었습니다. 천장의 전구는 꺼지지 않았고 1시간마다 조사관이 들어와 깨웠습니다. 밥은 하루에 2번 나왔습니다. 차가운 옥수수밥과 짠 무김치가 전부였습니다. 승철은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이 아니었습니다. 보이부 간부였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상당히 높은 직급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승철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승철 동무, 나와 함께 가시죠. 승철은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틀거리자 간부가 팔을 잡아줬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달랐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하 조사실이 아니라 위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깨끗한 복도, 카펫이 깔린 바닥, 벽에 걸린 수령님 초상화. 이곳은 고위 간부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한 회의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간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3명의 고위 간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당 고위층이었습니다. 승철은 긴장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보통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앉으시오. 김승철 동무. 가운데에 앉은 간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승철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는 노트북 여러 대가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뉴스 기사들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동무, 사흘간 고생이 많았소. 간부의 말에 승철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생이라니, 당신들이 나를 여기 가뒀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동무,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소. 간부가 노트북 화면을 승철 쪽으로 돌렸습니다. 영어로 된 기사였습니다. 승철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CNN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보였습니다. 북한에도 인간미 있는 간부가 있다. 승철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읽어보시오. 승철은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병사를 도운 장면이 서방 언론에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북한 체제의 비인간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체제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은 관리의 모습으로 조명되고 있었습니다. 김승철이라는 이 무대 감독은 외신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에도 쓰러진 병사를 즉시 도왔다. 이는 북한 사회에도 여전히 인간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증거다. 같은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간부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BBC 기사였습니다. 북한 관리의 인간적 순간, 제목 아래 자신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병사를 안고 있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기사는 자신을 양심적인 북한 간부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더 있소. 3번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의 성명서였습니다. 우리는 김승철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을 지지한다. 그는 체제의 압박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북한 당국은 그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승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을 옹호하는 국제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황이 달라졌소, 동무. 가운데 간부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동무를 엄히 다스리려 했소. 당연한 일이었지. 동무의 행동이 공화국에 해가 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국제 여론이 이렇게 돌아가니 문제가 복잡해졌소. 다른 간부가 거들었습니다. 동무를 숙청하면 우리가 비인간적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요.
서방 언론이 뭐라고 하겠소? 북한은 선행을 한 사람조차 처벌한다고 떠들어댈 것 아니오. 세 번째 간부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동무를 모범 간부로 세우면 어떻게 되겠소? 우리도 인간적인 가치를 존중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소. 국제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승철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당의 선전 도구가 되는 겁니다. 살아남는 대신 더 위험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물론 동무의 행동 자체는 경솔했소. 외신 앞에서 그런 장면을 연출한 것은 분명 잘못이었소. 가운데 간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제 여론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소. 그러니 우리는 이 기회를 활용하기로 했소. 승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김승철 동무는 앞으로 모범적인 인민 간부로 활동할 것이요. 당 기관지 인터뷰도 하고 외신과도 만날 수 있소. 물론 우리가 준비한 대본대로 말해야 하지만. 알겠소? 예, 알겠습니다. 승철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간부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소. 그럼 동무는 집으로 돌아가시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앞으로 우리가 연락할 것이니 준비하고 계시오. 승철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버텼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승철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사흘 만에 얼굴이 야위었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사흘 만에 보는 햇빛이었습니다. 승철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동무. 승철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승철에게는 아무것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승철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영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영희가 승철을 껴안았습니다. 승철은 아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뒤에서 미선이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딸도 울고 있었습니다. 승철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날 밤 영희와 미선이 잠든 후 승철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저 멀리 감시초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승철은 알았습니다. 자신은 살아남았지만 이제 더 큰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모범 간부라는 이름의 쇠사슬에 묶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 쇠사슬은 언제든 자신의 목을 조를 수 있다는 것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승철은 모범 간부가 됐습니다. 당 기관지에 그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인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참된 일꾼의 모습 제목이 그랬습니다. 사진도 실렸습니다. 승철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지어 보인 가짜 미소였습니다. 외신 기자와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물론 당에서 준비한 대본대로 말해야 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같은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기자들은 받아 적었고 승철은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같은 꿈을 꿨습니다. 그 젊은 병사가 나타났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있는 병사가 승철을 올려다봤습니다. 왜 저를 도왔습니까? 동무병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됩니까? 승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승철은 예전처럼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야위어가는 것이 보였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영희가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승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그냥 일이 많아서 그러오. 거짓말이었습니다. 영희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묻지 않는 것이 나을 때가 있다는 걸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승철은 열병식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국가기념일 행사를 준비하는 회의였습니다. 여러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무대 배치, 병력 동원, 외신 취재 구역 같은 실무적인 내용들을 논의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 간부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지난번 리허설 때 쓰러진 그 병사 말이요. 결국 교화소로 보내졌다던데. 승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간부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훈련 중 의식을 잃어 인민군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나약함을 드러냈다고. 외신 카메라에까지 찍혔으니 당연한 거 아니요. 그런 모습을 세계에 보여줬으니. 승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교화소, 강제노동 수용소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곳에 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천천히 굶어 죽거나 노동에 지쳐 죽거나 어느 쪽이든 살아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승철 동무 괜찮으시오? 누군가 물었습니다. 승철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른 간부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승철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승철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에 기대 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자신이 도왔던 그 병사가 교화소로 갔습니다. 왜입니까? 쓰러진 것이 죄입니까? 폭염 속에서 견디지 못한 것이 잘못입니까? 그리고 더 끔찍한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그 병사를 도운 장면이 외신에 찍혔고 그것이 오히려 병사의 약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승철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냥 조용히 쓰러진 병사를 치웠다면 혹시 병사는 살 수 있었을까요? 승철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자신이 그 아이를 죽였습니다. 선한 의도였지만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승철은 몇 번이나 멈춰섰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길가에서 토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승철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위장에서 올라오는 것은 음식물만이 아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 당에 대한 충성, 체제에 대한 믿음, 그 모든 것이 함께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영희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승철에게는 아무것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늦으셨네요. 저녁 드세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승철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희가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여보,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승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무게를 혼자 짊어질 수 없었습니다. 미선이 방에 있나? 예, 공부하고 있어요. 잠깐 나와달라고 하시오. 가족회의가 필요하오. 영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선은 무슨 일인지 몰라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승철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딸, 이 사람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미선아, 내 방으로 들어가 있어라. 엄마랑 아버지가 할 얘기가 있다. 하지만 들어가거라. 승철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미선은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승철과 영희만 남았습니다. 승철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큰 잘못을 저질렀소.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달 내가 도왔던 그 병사 말이요. 기억하시오? 리허설 중 쓰러진 그 젊은 병사.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철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가 교화소로 갔소. 쓰러진 것이 죄가 됐소. 외신 카메라에 찍힌 것이 나약함을 드러낸 증거가 됐소. 영희는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여보, 내가 그 아이를 도운 장면도 함께 찍혔소. 내가 그 아이에게 물을 먹이고 그늘로 옮긴 그 장면이 오히려 그 아이가 얼마나 약했는지 증명하는 증거가 된 거요. 승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구하려 했소.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그 아이를 죽였소.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냥 모른 척했다면 혹시 그 아이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승철은 20년 만에 처음 우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승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 잘못이요. 나는 20년간 이 체제를 위해 일했소. 완벽한 열병식을 만들기 위해 내 모든 걸 바쳤소. 나는 충성스러운 당원이라고 믿었소. 하지만 뭐가 남았소? 승철은 영희에게서 떨어져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한 행동조차 죄가 되는 세상이요. 사람을 구하려던 것이 오히려 그를 죽이는 일이 되는 땅이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소. 영희는 남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그 넓었던 등이 이제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영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승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선한 마음도 죄가 되니까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승철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옳죠? 이게 정상적인 삶이요? 미선이도 우리처럼 살게 해야 하오? 그 말에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엌 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승철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무도 구하지 못했소. 오히려 죽였소. 영희는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위로의 말도 희망의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있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철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믿음이, 체제에 대한 충성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밤은 더 깊어졌습니다. 시계가 11시를 넘어 자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승철과 영희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은 저녁밥이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승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저 멀리 감시초소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항상 켜져 있는 불빛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지켜보는 눈이었습니다. 승철은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불빛 아래에서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감시당하고 통제당하며 살아야 할까? 여보. 승철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소. 영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승철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절망과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진 결연함이 보였습니다. 여보, 무슨 결심을요? 승철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소. 이 땅에서는 못 살겠소. 영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탈북이요. 그 한 단어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영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탈북. 이 땅에서 그 단어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시도하다 잡히면 총살이었습니다. 가족까지 연좌제로 끌려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단어는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철은 아내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나는 20년을 당을 위해 살았소. 완벽한 열병식을 만들기 위해 내 청춘을 다 바쳤소. 그런데 뭐가 남았소? 선한 일을 하면 죄가 되고 사람을 구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요. 나는 이런 삶을 미선이에게 물려줄 수 없소. 승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선이는 이제 17이요. 곧 대학에 가고 당원이 되고 우리처럼 살게 될 거요. 거짓말을 하며 진실을 숨기며 영혼을 팔며 살아가는 삶을. 나는 그걸 원하지 않소. 영희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지난 한 달간의 고통이 보였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 악몽, 죄책감, 모든 것이 남편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옳다는 것을. 하지만 여보, 어떡해요? 당신은 이제 모범 간부예요. 감시가 더 심해졌잖아요. 어디를 가든 보위부가 따라다니고. 승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지금은 불가능하오. 하지만 기회는 올 거요. 언젠가는 반드시 올 거요. 영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방에서 미선이 뒤척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이 땅을 떠나야 한다고. 알겠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미선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딸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승철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부엌 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시간은 흘러갔고 그들의 운명도 함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승철의 일상은 표면적으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열병식 준비위원회로 출근했습니다.
모범 간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떤 기회가 올까? 언제 움직여야 할까?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승철이 모범 간부로 떠오르면서 오히려 당의 관심이 더 집중됐습니다. 어디를 가든 누군가가 따라왔습니다. 전화는 도청되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 주변에도 감시 요원이 배치된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승철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영희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중국 출장은 없을까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승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분간은 없을 것 같소. 국내 행사만 계속되고 있소. 그럼 어떡해요? 기다려야 하오. 반드시 기회는 올 거요. 하지만 승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기회가 올까요? 아니면 이렇게 평생을 기다리다가 끝나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승철은 당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안건은 다음 달에 있을 국제문화교류 행사였습니다. 동무들, 중국 북경에서 사회주의 국가문화교류 행사가 열릴 것이요. 한 간부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공화국도 참가하기로 했소. 열병식 관련 자료와 장비를 전시할 계획이요. 승철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북경, 중국, 외국 출장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줄 좋은 기회요. 책임자를 잘 선정해야 하오. 다른 간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승철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기회일까요? 김승철 동무가 적임자가 아니겠소? 누군가 말했습니다. 승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른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김승철 동무는 모범 간부이기도 하고 열병식 전문가이기도 하니 딱 맞소? 승철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공화국의 위대함을 반드시 보여주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승철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북경 출장은 보름 뒤였습니다. 기간은 2주일 정도였습니다. 승철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기회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승철은 영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미선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이었습니다. 여보, 중국 출장이 나왔소.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북경이요. 보름 뒤요. 2주일 일정이요. 영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하지만 여보, 당신 혼자만 가시는 거잖아요. 저와 미선이는. 승철이 아내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청할 거요. 가족 동반 출장을. 그게 될까요? 모범 간부에게 그 정도 배려는 해줄 거요. 2주일이나 되는 출장인데 가족이 그립다고 하면 당에서도 허락할 거요.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이 판단하세요. 다음 날 승철은 당 간부를 찾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요청했습니다. 동무, 이번 북경 출장이 2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가족이 그리울 것 같은데 가족 동반 출장은 안 될까요? 간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승철은 숨을 참았습니다. 간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범 간부에게 그 정도 배려는 해줘야지. 허가하겠소. 승철은 겉으로는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가족 동반 출장 허가였습니다. 그날 밤 승철은 영희와 미선을 불렀습니다. 거실에 셋이 앉았습니다. 미선은 무슨 일인지 몰라 두리번거렸습니다. 미선아, 아버지가 중국 출장을 가게 됐다. 너와 엄마도 함께 가기로 했어. 미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중국이요? 아버지, 북경 구경도 할 수 있어요? 승철은 딸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출장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길이라는 것을, 그래, 구경도 하고 올 거다. 승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영희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준비하시오. 승철이 영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선이 듣지 못하게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소.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보름 후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살아남거나 죽거나, 자유를 얻거나 영원히 잃거나,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보름이 흘렀습니다. 승철은 그 기간 동안 눈에 띄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라고 해봤자 별것 없었습니다. 짐을 싸는 것도 평소와 똑같아야 했습니다. 의심받지 않으려면 모든 것이 평범해야 했습니다. 다만 승철은 몇 달 전부터 은밀히 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제3국을 경유한 이메일이었습니다. 위험천만한 방법이었지만 승철은 한국 대사관과 접촉해왔습니다. 평양에는 인터넷이 없었지만 승철의 직급이라면 특별 단말기로 제한적인 외부 접속이 가능했습니다. 그는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언젠가 탈북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한국 정보기관의 답장이 왔습니다. 승철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북한 군사 퍼레이드의 모든 것, 당 고위층의 동선, 선전 체계의 내막, 20년간 쌓아온 지식이 모두 정보였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간결했습니다. 북경 도착 즉시 대사관으로 오십시오. 준비돼 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승철은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20년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낡은 가구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부엌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 모든 것이 마지막일 수 있었습니다. 영희는 옷장에서 옷을 꺼내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죠? 영희가 물었습니다. 승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많이 싸면 의심받소. 평소처럼 하시오. 미선은 자기 방에서 신나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이것이 단순한 중국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승철은 딸의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말해야 할까요? 북경공항에 도착해서? 아니면 대사관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양순안공항이었습니다. 승철 가족은 출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는 순간 승철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검색대 직원이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옷가지와 세면도구뿐이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통과시켰습니다. 출국 심사대였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승철을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사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승철 동무, 출장 목적이 뭡니까? 북경에서 열리는 문화교류 행사에 참가합니다. 열병식 관련 자료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가족 동반이군요. 예, 허가받았습니다. 심사관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가족 동반 출장 허가서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즐거운 출장 되십시오, 동무. 승철은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고려항공 여객기였습니다. 계단을 올라 기내로 들어갔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승철은 창가 자리였고 영희와 미선이 옆에 앉았습니다. 미선은 들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중국 음식 먹을 수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정말 맛있어 보이던데요. 승철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먹을 수 있을 거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를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륙했습니다. 승철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고 20년을 일한 땅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땅이. 비행은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 2시간 동안 승철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혹시 비행기가 회항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누군가 자신의 계획을 눈치챈 것은 아닐까? 하지만 비행기는 순조롭게 날아갔습니다. 북경 서우두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의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승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북한 땅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공항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중국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짐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너무 순조로워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승철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멀리 2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승철을 따라온 것입니다. 당은 모범 간부조차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영희도 그들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알고 있소. 침착하시오. 보위부 요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김승철 동무, 잘 도착하셨습니까? 예, 잘 도착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갑니다. 동무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안전이라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감시였습니다. 승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텔로 향했습니다. 당에서 예약한 호텔이었습니다. 차 2대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앞차에는 승철 가족이, 뒷차에는 보위부 요원들이 탔습니다. 승철은 백미러로 뒷차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와, 북경 정말 크네요. 건물들 좀 보세요. 하지만 승철과 영희는 풍경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2 사람은 눈빛으로 대화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보위부가 붙어 있는데 어떻게 대사관으로 갈 수 있을까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했습니다. 방은 8층이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은 같은 층 옆방에 묵었습니다. 완벽한 감시 체계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호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도 같은 식당에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계속 승철 가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중국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만 승철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선을 먼저 재웠습니다. 딸이 잠든 후 승철과 영희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도청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죠?
저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는데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승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일 아침이요. 내일 아침 움직일 거요. 하지만 어떻게요? 조깅을 핑계로 나갈 거요. 가족과 함께 아침 산책을 한다고. 그리고 택시를 타는 거요. 저 사람들도 따라올 거예요. 알고 있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소. 영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승철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것을 걸 것이었습니다. 여보, 미선이한테는 언제 말할 거예요? 내일 아침에. 택시를 타고 나서. 아이가 얼마나 놀랄까요? 놀라겠지. 하지만 이해할 거요. 우리 딸은 똑똑하니까. 두 사람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미선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그 평화는 깨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모든 것을 잃거나. 승철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어 새벽으로 향했습니다. 1시, 2시, 3시. 시간은 흘러갔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승철은 일어났습니다. 영희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승철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북경의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한국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철은 다짐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그곳에 도착하겠다고. 살아서든 죽어서든. 새벽 6시 승철은 영희를 깨웠습니다. 영희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운동복이었습니다. 조깅을 할 것처럼 보이는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미선도 깨웠습니다. 미선아, 일어나거라. 아침 산책 나가자. 미선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일찍요? 북경의 아침 공기를 마셔보자. 평양과는 다를 거다. 미선은 졸린 눈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세 사람은 호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방 문이 열렸습니다. 보이부 요원이었습니다. 김승철 동무 어디 가시오? 요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승철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침 산책하려고요. 가족들과 함께 북경 거리 좀 걸어보려고 합니다. 요원은 승철을 쳐다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함께 가겠소? 안전을 위해서. 승철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시죠. 함께 가시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승철 가족과 보이부 요원 2명, 좁은 공간에 5명이 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층수 표시가 내려갔습니다. 8765. 승철의 심장은 그 숫자만큼 빠르게 뛰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북경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 아침 체조를 하는 노인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승철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와 미선이 옆에서 걸었습니다. 뒤에서 보이부 요원 2명이 따라왔습니다. 거리를 한 블록 걸었습니다. 2블록 걸었습니다. 승철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택시가 보였습니다. 붉은색 택시였습니다. 잠깐만요. 승철이 멈춰섰습니다. 보이부 요원들도 멈췄습니다. 걷기보다 택시 타고 시내 구경하는 게 낫겠소. 미선이도 피곤해 보이고
미선은 사실 피곤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무, 택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 다니는 것이. 승철이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승철은 뒷문을 열었습니다. 타시오. 영희와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재빨리 탔습니다. 미선도 탔습니다. 승철이 마지막으로 탔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잠깐, 김승철 동무. 승철이 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빨리. 기사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어를 알아들었습니다. 조선족 기사였습니다. 승철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빨리요. 한국 대사관. 기사는 상황을 파악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택시가 튀어나갔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차 뒤를 쫓아 달렸지만 택시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왜 한국 대사관으로 가요? 승철은 딸을 돌아봤습니다. 영희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승철은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우리는 지금 탈북하는 거다.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탈북이요? 그게 무슨... 우리는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한국으로 갈 거다. 자유로운 땅으로. 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부모를 번갈아 봤습니다. 영희가 딸을 안았습니다. 미선아, 너를 위한 일이야. 너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뒷유리로 보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보이부 차량이었습니다. 그들도 택시를 탔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뒤쫓고 있었습니다. 승철이 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차 있습니다. 더 빨리 갈 수 있습니까? 기사가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습니다. 검은 차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중국어로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핸들을 꺾었습니다. 택시가 골목으로 꺾어들었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양옆으로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검은 차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승철은 미선을 꽉 안았습니다. 딸은 떨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택시가 다시 큰 길로 나왔습니다. 신호등이 보였습니다. 노란불이었습니다. 기사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신호등을 통과했습니다.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뒤따르던 검은 차는 신호에 걸렸습니다. 잠시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기사가 소리쳤습니다. 앞쪽으로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승철의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기였습니다. 저 건물만 들어가면 됐습니다. 택시가 대사관 앞에 멈췄습니다. 승철이 문을 열었습니다. 내려. 세 사람이 택시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기사에게 돈을 줄 시간도 없었습니다. 대사관 정문으로 뛰었습니다.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한국 경비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승철이 소리쳤습니다. 경비가 놀라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검은 차가 도착했습니다.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김승철, 거기서. 요원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승철과 요원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였습니다. 승철은 영희와 미선의 손을 잡고 대사관 정문으로 뛰었습니다. 경비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달려왔습니다. 손이 승철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승철의 발이 대사관 정문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였습니다. 영희와 미선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한국 경비들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은 분노에 찬 얼굴로 승철을 노려봤습니다. 김승철, 동무는 끝났소. 배신자, 반역자. 요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승철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영희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미선이 울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안도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달려나왔습니다. 누군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누군가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안으로 들어가시죠. 안전합니다. 이제 안전해요. 승철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북경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서 승철은 처음으로 자유로운 공기를 마셨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영희가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미선이 부모를 안았습니다. 17살 소녀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다시는 평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더 나은 일일 거라는 것을.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보이부 요원들이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소리는 승철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승철은 자유로웠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승철은 생각했습니다. 그 젊은 병사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구하지 못한 그 아이를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눈이 떠졌다고,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다고. 사무실로 안내됐습니다. 따뜻한 차가 나왔습니다. 담당 영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승철은 무너졌습니다. 20년간 참아온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희도 울었습니다. 미선도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북경 한국 대사관의 방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침대 2개와 책상 하나 그리고 작은 화장실이 딸려 있었습니다. 영사가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지내시게 될 겁니다. 한국행 준비가 끝날 때까지요.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승철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미선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영희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바깥에는 여전히 보이부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대사관 정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철이 아내 옆으로 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은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괜찮소? 이제 그들은 우리에게 손댈 수 없소? 하지만 승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안전한 걸까요? 정말 끝난 걸까요?
20년을 그 체제 안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자유는 낯설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보기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정중했지만 질문은 철저했습니다. 김승철 씨,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열병식 무대 감독이었습니다. 20년간 모든 국가 행사를 담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까? 승철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열병식의 구조, 병력 배치, 무기 전시 순서, 당 고위층의 동선, 보안 체계, 외신 통제 방식, 20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을 쏟아냈습니다. 조사관들은 받아 적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였고 때로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정보는 매우 귀중합니다. 한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김승철 씨가 제공하신 내용은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채워줍니다. 승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은 정보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라도 이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조사는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승철은 성실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악몽을 꿨습니다. 그 젊은 병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저를 구했습니까? 병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저는 죽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승철은 조사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북한 내부 소식을 아십니까? 제가 도왔던 그 병사 말입니다. 리허설 중 쓰러진 병사요. 조사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 정보까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하급 병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름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승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사관은 잠시 승철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김승철 씨, 당신은 그 병사를 구하려 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도운 것 때문에 그 아이가 교화소로 갔습니다. 제가 죽인 겁니다. 조사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체제가 죽인 겁니다. 당신이 아니라 선한 행동조차 죄가 되는 그 시스템이 죽인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이 승철의 죄책감을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 병사의 이름이라도, 어디 출신인지라도, 가족이 있는지라도. 하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20살도 안 돼 보이던 얼굴만 기억날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행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영사가 왔습니다. 내일 서울로 출발합니다. 인천공항으로 가시게 됩니다. 드디어였습니다. 승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은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딸은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의 충격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어떤 곳이에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승철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로운 곳이란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꿀 수 있는 곳이야.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평양의 친구들이 그리울 것 같아요. 선생님도요. 영희가 딸을 안았습니다. 그래, 그리울 거야. 하지만 미선아, 너는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승철은 잠들 수 없어 창가에 섰습니다. 북경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멀리 북쪽 어딘가에 평양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20년을 일한 곳이,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 영희가 남편 옆에 섰습니다. 여보, 후회하지 않으시죠? 승철은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후회는 없소. 다만 미안할 뿐이요. 누구에게요?
그 병사에게, 내가 구하지 못한 그 아이에게, 그리고 북한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에게 영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우리 가족을 구했고 이제 한국에 가서 북한의 진실을 알릴 수 있잖아요. 승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체제의 진실을, 선한 행동조차 죄가 되는 땅의 이야기를, 그리고 언젠가 그곳 사람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은색 승용차가 대사관 앞에 대기했습니다. 승철 가족은 짐을 챙겼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대사관에서 준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평양에서 가져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대사관 정문이 열렸습니다. 차가 나가는 순간 보위부 요원들이 차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차는 무사히 빠져나갔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승철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경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평양도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특별 통로로 안내됐습니다. 일반 승객들과 섞이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대한항공이었습니다. 태극기가 선명했습니다. 승철은 비행기 계단을 올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계단을 오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과거는 끝나고 미래가 열립니다. 하지만 과거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젊은 병사의 얼굴을, 자신이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기내로 들어섰습니다. 승무원이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영희와 미선이 옆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륙했습니다. 승철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중국 땅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은 끝없이 푸르렀습니다. 승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병사에게, 미안하네, 자네를 구하지 못해서. 하지만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 눈이 떠졌네. 자네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네. 나는 자네를 잊지 않을 것이네. 그리고 언젠가 자네가 있는 그 땅도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네. 비행기는 서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자유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그리고 승철은 알았습니다.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통일부 산하북한연구소 작은 사무실에 승철은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북한 열병식에 관한 분석 자료, 당 고위층 동선 보고서, 선전 체계에 대한 연구 문서, 20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이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자료가 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보였습니다.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자유롭게 아무런 감시도 없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승철은 여전히 이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선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이 있어서요. 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미선은 한국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인권에 관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자신처럼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저녁은 엄마가 준비해 놓으실 거다. 네, 아버지도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건강이 먼저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승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딸은 이제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한국말도 자연스러워졌고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영희는 탈북민 정착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두려움과 낯설음을 이해하기에 누구보다 잘 도울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영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언니 덕분에 용기가 난다고. 언니도 잘 적응했으니까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영희의 얼굴에는 보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승철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영상 캡처였습니다. 1년 전 그날 김일성 광장에서 찍힌 장면이었습니다. 쓰러진 병사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병사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승철은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20살도 안 돼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자네 덕분일세. 승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 눈이 떠졌네. 선한 행동조차 죄가 되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네. 미안하고 고맙네. 사진 속 병사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승철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단지 죄책감만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었습니다. 오후 3시 동료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승철 씨, 잠깐 이것 좀 보세요.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국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북한 체제의 모순을 보여주는 상징적 순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승철은 화면을 봤습니다. 그 영상이었습니다. 1년 전 그날의 영상이 다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짧은 장면은 북한 사회의 모순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 간부의 인간적인 행동이 오히려 체제의 비인간성을 드러낸 역설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찍은 카메라 한 대가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화면에 승철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병사를 안고 있는 그 순간의 표정이었습니다. 승철은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 그 순간이 탈출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이 무대 감독은 결국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북한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이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승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자신은 살았지만 그 병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승철은 짐을 챙겼습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사진을 서랍에 넣지 않고 책상 위에 두기로, 매일 아침 출근하면 이 얼굴을 보기로, 잊지 않기로.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승철은 생각했습니다. 북한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모르는 채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증언이 언젠가 도움이 될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영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좋았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평양에서 먹던 그 맛과는 조금 달랐지만 이제는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일 많이 힘드셨죠? 영희가 물었습니다. 승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보람 있는 일이요.
저녁을 먹는 동안 미선이 돌아왔습니다.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오늘 동아리에서 북한 인권 캠페인 준비했어요. 다음 주에 대학 축제에서 발표할 거예요. 승철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잘했다, 미선아. 아버지도 같이 오실래요? 탈북민 가족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면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것 같아요. 승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마.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날 밤 승철은 또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병사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미선의 캠페인을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그 순간부터 보위부 조사실에서의 사흘, 탈북 결심, 북경에서의 추격전, 그리고 자유. 펜을 움직이는 동안 승철은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 병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북한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카메라에 찍힌 그 짧은 순간이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양심을 깨우고 있을 것입니다. 선한 행동이 죄가 되는 세상은 언젠가 변할 것입니다. 승철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유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승철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평양에도, 북한 전역에도 이런 자유의 불빛이 켜질 날이 올 것이라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사연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어떻게 억압된 체제 안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작은 빛이 어떻게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승철 씨가 그 뜨거운 광장에서 쓰러진 병사를 돌본 것은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간으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본능적인 선함이 자신의 눈을 뜨게 했고 결국 자유를 찾게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작은 선행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듯 한 사람의 양심적인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아직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유를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